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과거 10년 동안에 일어나는 자산시장 환경 변화가 최근에는 거의 1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유가 이제 과거는 이제 장기적으로라고 하면 그래도 한 10년, 5년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5년, 10년이 아닌 2, 3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다고 봐요. 과거에는 그 유튜브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는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발달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 변화가 커요. 또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헤지 펀드들이 있고 하니까 이 흐름을 잘못 읽어내면 대부분은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뭐 워런 버핏도 뭐 정권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 투자 알선하시는 분들이죠. 98%는 장기적으로 실패한다라는 얘기를 했죠. 포유 환율 연구소도 100% 공감합니다. 워렌 버핏 주장에. 그러면 이제 이유는 뭐냐라고 보면 크게 보면 6가지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주식 가격이라는 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상장기업 영업 실적을 반영하잖아요. 이 얘기에 그 반대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영업 실적이 수반되는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정권 전문가들이 대부분 이제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을 이 주식이 성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안내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수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확률적으로 이거는 뭐 실패 확률 90% 이상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 항상 때가 있어요. 뭐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인데 공부도 해야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해야 될 때가 있고 60이 넘어가지고 결혼하면 웃기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그 주식 투자도 급품 논쟁이 있는 시점에 추격 매수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뭐 사망할 확률이 아주 높죠. 그러니까 60 이후에 결혼하면 오히려 그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그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이유는 왜 그러냐? 우량 기업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경쟁 회사가 등장해요. 뭐 인텔도 그런 케이스고 반도체 기업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 미국도 이제는 뭐 반도체를 생산을 하기로 뭐 확실히 이제 방침을 정한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제 생산량 정대죠. 일본도 이제는 반도체 생산에 뛰어드는 것 같고 경쟁 회사가 생긴다는 거죠. 중국도 이제 미국 등에서 이제 견제를 하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그 기술 개발 등에 이제 사활을 걸었죠. 그러니까 경쟁 회사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 한기업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환경 변화가 생기면 또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철저하게 투자의 적기는 저평가된 시점이라야 한다. 그래야 이제 뭐 주가가 좀 내리더라도 견디면 이제 뭐 손해 보지 않을 수가 있는데 고점에서 이제 뛰어들면 실패 확률이 아주 높죠. 왜냐하면 그 경쟁 회사가 오늘날은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등장하거든요. 특히 뭐 인터넷 관련 기업들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주식들은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 철저하게 이제 저평가된 시점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도 중요한데 대부분은 이제 정권 전문가들이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종목 뭐 분석을 하는 것 같고 근데 빅 트렌드를 놓쳐버리면요 종목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세 상승 및 대세 하락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종목보다는.
포유 환율 연구소가 지난해 뭐 8.15만이 출원할 때부터 한 얘기도 큰 흐름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지난 10년 동안 일어나는 일이 이제 최근 1년 반 동안에 있었는데, 큰 뭐 문제 없이 뭐 얘기하잖아요. 큰 방향의 그게 없었고, 근데 종목을 모르더라도 공부를 뭐 덜 하더라도 큰 흐름만 이제 따라가면 종목도 뭐 다들 좋다 하는 주식도 작년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 주식 뭐 4, 50만 원 할 때 그때 그 매도 의견을 냈거든요. 근데 뭐 지금에 와서 큰 문제 없잖아요. 맞아 들어간 거죠. 차라리 그때는 인버스 투자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종목보다는 빅 트렌드, 즉 대세 상승이냐 대세 하락 여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이유는 그래요.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 여부가 왜 중요하냐는 상장기업 대차 대조표는 금리, 환율, 원자재, 각종 자산 시장을 매개 변수로 밀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자산 시장이 망가지면, 또 특정 자산 시장에 너무 거품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원자재가 너무 가격이 급등한다든지, 또 환율이 너무 지나치게 상승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대응이 어렵거든요. 대부분은 전문가들이 이제 뭐 포유 환율 연구소의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에서 여러분들은 다 경험했듯이 전문가들 다수가 자기 분야를 뭐 연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요. 원자재도 마찬가지고 환율도 마찬가지고, 또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전망에 실패를 해버리면 그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산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줘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세 상승이냐 대세 하락 여부를 판단한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포유 환율 연구소가 지난해 3월경에는 중국 하지 마라, 큰 흐름상 중국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에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한 3개월 내지 시차를 두고 뭐 한국이 중국 영향권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6월이 우리 한국의 고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대세 흐름이죠. 큰 흐름. 그 다음에 미국 증시에 투자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도 뭐 일시적으로는 짧은 기간, 한 1년 동안은 뭐 혼자 상승할 수 있겠지만은, 그 미국 증시만 뭐 잘 될 수 있겠지만은, 그 이상 가면 그것도 거품 논쟁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또 국제 간의 돈의 이동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환율이 등락하거나 원자재가 또 뭐 가격이 등락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빅 트렌드가 종목보다 훨씬 중요하다. 98%가 실패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빅 트렌드를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워런 버핏처럼 철저하게 종목을 연구를 해가지고 자신이 없는 종목은 투자를 안 해야 되는데, 정권 전문가들 때문에 그 현혹돼 가지고 대부분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90%는 당하는 이유가 아니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이제 코스피 시장 참여자도 많이 있으니까, 뭐 코스피 시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지만은 국내 경제도 중요하지만은, 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보면 의존도가 높은 경제잖아요. 원자재를 수입을 해야 되고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고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국내 경제도 알아야 되고 세계 경제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종목을 연구하다 보면 이거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포유 환율 요소가 종목별로 연구 안 하는데도 보면 뭐 기존에 뭐 유튜브 공간에서 저명 인사들보다 훨씬 뭐 수익률이 높을 거예요. 지난 1년 반 동안 직접 투자는 하지 않았지만은 저 주위에 있는 사람은 뭐 저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한테는
지난해부터 한국 주식은 절대 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거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 주식도 하지 말라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미국 정치도 원래부터 하지 말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은 순차적으로 보면 지난 3월에는 중국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가상자산에도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달러 정도는 해도 된다. 그 다음에 그 미국 정시도 원래부터는 하지 마. 이 얘기들이 이제 결국 맞아 들어간다라는 거죠. 종목별로 연구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뭐 차라리 인버스 투자도 되거든요. 또 달러에 투자했다가 엔화에 투자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일본 주식에 투자해도 되기 때문에 종목별로 연구할 실익이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리고 또 지난 30년 동안 제가 애널 팀장 할 때도 보면 제가 늘 이기더라고요. 종목 연구하는 애널리스트보다. 결국은 뭐냐면 종목 연구하는 거는 큰 흐름이다. 이 얘기를 알고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국내 경제도 중요하지만 세계 경제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뭐 중국도 이제는 뭐 그런 환경이 돼버렸죠. 이제는 뭐 국제 간의 분업 시대가 돼버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 경제와 연결되지 않는 개별 국가 경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석유 가격이 오르니까 미국 증시도 물가에 이제 부딪히죠.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돈 흐름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하다, 종목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돈의 문제인데, 대부분 이제 통화의 항미 증가하느냐 증가하지 않느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중요한 것은 화폐 유통 속도예요. 경기 불황도 통화량 감소 때문에 발생하지 않아요. 언제나 경기 불황은 화폐 유통 속도가 둔화되기 때문에 경기 불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방법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권 전문가 98%도 98%는 장기적으로 실패하는데 그분들 얘기를 듣고 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 얘기를 듣고 주식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주가를 결정하는 건 영업 실적인데 차트를 보고 매매를 결정한다.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돈 벌려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면 그 진리죠. 98%가 실패하는 거는 팩트란 말이죠. 팩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러면 98%는 왜 실패하느냐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 중요한 것은 뭐 별로 무시하고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영역인데 그러면서 또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분야죠. 자산시장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 관계를 알아야 성공 확률이 이제는 90%가 되는 거예요. 제가 1년 6개월 동안 뭐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눴지만은 대부분 제가 얘기하는 쪽으로 주식은 주식대로 흘러갔고, 그 다음에 뭐 외환시장은 외환시장대로 그 포유 환율 연구소가 얘기하는 대로 뭐 예상 내지는 전망한 대로 뭐 실제로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중국 주식, 한국 주식, 미국 선으로 망가진다고 얘기한 것도 그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큰 흐름, 그 다음에 주식은 장기적으로 영업실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영업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은 그 따라가면서 투자하면 실패한다. 그거는 망고의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진리를 중시하자. 그리고 5번, 6번이 이제 사실상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거나 아니면 뭐 전문가들조차 뭐 사실상 이 뭐 수준이라 할까요? 자산시장 상호작용 관계를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거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학에서. 뭐 그러니까 대학 교수도 자산시장 상호작용관계는 대부분 모르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8.15 어머니에서 그 일본이 뭐 대부분 망했다, 아니면 아베 정부가 실패했다 하는데, 제가 판단 기준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일본이 망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게 제가 생각할 두 개예요. 환율이 급등하니까 망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2012년에 일본 경제 굉장히 어려울 때 엔화 가치는 왜 그렇게 높았냐? 그럼 그때 일본이 가장 좋았느냐라는 그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일본이 망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고, 또 어떤 사람은 GDP 성장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GDP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그 다국적 기업이 많잖아요. 미국과 일본이 대표적인 국가인데, 그거는 GDP보다 그 기업의 매출액이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 또 GDP를 가지고 뭐 망했다, 이런 거는 이제 지식의 사각지대 내지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5번도 마찬가지. 통화량보다 중요한 화폐 유통 속도인데 대부분 통화량을 중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산시장 상호작용 관계는 이걸 아는 건 시간 많이 걸려요. 이 뭐 우리 포유환율연구소 홈페이지 그림을 보면 모든 분야를 다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 뭐 이 정도로 해가 여러분 그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